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하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의 직원 가족들이 어제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콜센터 관련 집단 감염자는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30대 여성 공무원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확진자는 27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부천의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5개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어제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의 특별 입국 절차가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는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고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138곳으로 6곳 더 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에 대해 2주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도 중단시켰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은 아예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오늘부터 증상이 없는 입국자도 2주 동안 격리 조치를 하고 관련 비용을 입국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역유입되는 경우가 늘면서 사실상 중국 입국을 막는 조치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이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과 바이러스의 해외 역유입 등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4월 초로 2주가량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유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의 절반을 주고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피해 상황 등에 따라서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된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의 직원 가족들이 어제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콜센터 관련 집단 감염자가 1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제 30대 여성 공무원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전체 감염자는 2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집계한 누적 확진자는 8,162명입니다. 네, 하루 동안 새로 나온 확진자 수가 어제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내려가긴 했는데요. 지금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 콜센터는 포함해서 교회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고요. 또 하나가 감염이 된 사람이 6만 7천 명가량인 유럽에서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들입니다. 이 두 가지 관련 상황 사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오전 0시 기준으로 76명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41명, 경북 4명이 증가했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추가 확진자는 22명입니다. 12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모두 834명이 격리에서 풀려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대구 지역 확진자는 2자릿수, 경북은 1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완치자가 확진자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 현상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안심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확진자는 127명이 됐습니다. 콜센터 직원 가족인 80대 여성과 53세 남성, 8살 남자 어린이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콜센터 아래층인 10층 교육센터 직원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 시기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10층 발생이 11층의 콜센터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는 30대 여성 공무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전체 감염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남의 한 교회에서도 목사와 아내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다니는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도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모든 입국자는 1:1 발열 검사를 받고 자가 진단 앱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일단 어제부터는 기존 중국과 이란 등 6개 나라에 더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5개국을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으로 추가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존엔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이 대상이었는데 어제 0시부터는 유럽 5개국도 적용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로 이들 국가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국가를 경유만 했어도 14일이 안 지났다면 특별 입국 절차 대상입니다. 이들은 우선 별도로 개설된 전용 입국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1:1 발열 검사를 받고 기침이나 가래 등 증상이 있는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 머무를 거주지 그리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검역관이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2주간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럽 5개국에서 온 입국자 368명 중 47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이 관리에 나섰습니다. 영국발 입국자 15명과 독일발 입국자 32명으로 이 중 40명이 한국인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138곳으로 6곳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 선포되면서 아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절차를 강화한 나라와 지역은 모두 138곳입니다. 전날보다 6곳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1곳이 아예 입국을 금지하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에 대해 2주간 입국을 금지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도 중단시켰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아예 봉쇄 정책으로 대응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노르웨이,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등은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아예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조치하는 나라는 17곳인데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검역 강화와 자가격리 권고 등 수위가 낮은 조치를 하는 나라는 50곳입니다. 에스토니아와 우루과이, 칠레는 한국 등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JTBC 최조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오늘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들을 14일 동안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는데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역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베이징시의 설명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국제선을 타고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지정된 시설로 보내져 14일 격리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에 베이징시 당국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격리 비용은 격리된 사람이 자비로 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집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 11일부터 해외에서 온 모든 입국자를 자택이나 호텔 등에 14일 격리시켰는데 이번엔 사실상 입국 금지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다시 중국으로 역유입돼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100건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선 신규 확진자가 5명이었는데 모두 스페인과 이탈리아, 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증상이 있었지만 해열제를 먹고 중국에 입국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리모 씨는 미국에서 39도의 고열이 있었지만 해열제를 먹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도중 숨막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베이징 도착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이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과 바이러스의 해외 역유입 등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4월 초로 2주가량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교육부가 개학을 다시 연기할지 계속해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미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3주 동안 개학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자 오는 23일 개학은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대구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관련 글은 이 시각 현재 1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는 4월 초로 개학을 2주가량 더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요. 이르면 오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학을 연기할 경우에는 방학 기간이나 수업 일수를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기간만 줄이게 될 경우에 다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일로 돼 있는 법정 수업 일수를 아예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개학 추가 연기일은 4월 6일로 검토되고 있고요. 개학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4월 17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과 휴일 등을 빼고 기존 개학 연기 예정일에서 법정 최대 수업 감축 일수인 19일을 더한 것입니다. 그 이상 연기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단체 유급이 불가피합니다. 또 수능을 비롯해서 대학 입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줄게 되는 방과 후 강사나 급식 조리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추가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교육계는 물론 의학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명이 오랜 시간 함께하는 교육 환경 특성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별 학교의 발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또 기저질환자들에게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학하면 지역사회 2차 유행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방학을 더 연장하는 게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학교 폐쇄나 소독, 접촉자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비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일단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네. 실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데 우선 지역별로 개학 일정을 달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지역 감염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늦추는 방안입니다. 다만 입시 일정 등에서 대구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좀 더 연기하고 고등학교만 먼저 개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개학을 할 때까지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일단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경우에 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학교에서 호흡기 증상 학생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교육청은 환자가 발생한 학교를 어떻게 할지 매뉴얼 또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개학에 앞서서 환자 발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방역 당국은 개학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생활 방역이라면서 개학에 앞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지침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학생들이 개인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이나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밀집된 수업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전기 요금 등도 줄여줍니다. 유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이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특별 재난 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지자체 능력만으론 수습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국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복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또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도 줄여줍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대구 신천지 교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것은 모두 8차례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등입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때 선포됐습니다. JTBC 유미애입니다. 네, 지난주 3번의 블랙데이를 금융시장에서 경험했고요. 긴장감 속에 또 맞이하는 이번 한 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또 자영업자 분들이죠. 주말에도 사람이 없는 건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사람으로 북적이던 홍대 거리가 한산합니다. 밀폐된 공간은 더합니다. 네, 주말 낮에도 늘 10개 이상의 방이 찼더니 홍대의 노래방은 한 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이 끊긴 건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평균 매장에 한 20명 정도 왔다고 치면은 지금 한둘 95% 정도는. 옷가게와 식당은 반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직원까지 해서 5명이 있었는데 다 보냈었고 절반 이상 준 거죠. 감염 위험성 때문에 시민들이 바깥 활동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많이 다녔었고요, 친구들이랑.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좀 심각한 단계여서 친구들도 가기 아마 껄끄럽다고 하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지금은 자주 이용은 하진 않습니다. 서울 명동거리도 텅 비었습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주 고객이었던 호텔들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아예 손님이 없어요. 중국 분이 한 30%, 일본 분도 한 30% 정도 되거든요. 여행업계에서는 지금 6월까지 보고 있는데.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식업계의 고객은 최근 3분의 2까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예 딱 지원해줬으면 좋겠대. 얼마든 간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해서. JTBC 서영지입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도 나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면서 판매는 늘리는 방법들인데 온라인 쇼핑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고요. 또 차를 탄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곳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진명 기자입니다. 포항 호미곶 광장에 자동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생선회를 사기 위한 줄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 소비자와 상인들의 접촉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들이 완전히 끊기자 궁여지책으로 낸 아이디어입니다. 덕분에 원가 수준으로 준비한 회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작년 대비 10%도 추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회에 양식업계의 분위기를 살릴 겸 한 가게는 최근 포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SNS 운영자가 홍보를 해주고 용기 구입 비용은 다른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배달은 아니지만 포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하루에 한 70개, 80개 정도의 포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반토막을 넘어 80~90%까지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금 감면 등 대책이 빨리 시행되기를 호소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고객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시작을 해서 고객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편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은 어제 임시 휴점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대 동맹국인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막기 시작한 미국 상황도 보겠습니다. 한 개 주를 빼고 모든 주에서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에 생필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에 놀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생필품 공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밤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입니다. 유럽에서 급히 귀국한 미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부터 유럽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과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귀국 인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역 절차를 거쳐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만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 걸렸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Once you get through customs, then you go all the way back to the start, and you go through the line again to go through another customs agent checking your medical record. Then you go to another line for CDC. It's the worst system I could think of, considering what this contagion is.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러 공항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Unfortunate that that's not what we like to see. Somehow we need to mitigate that because that putting people in crowds like that is not helpful.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맞은 첫 주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러 몰려들면서 대형마트들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내 확진자 수는 49개 주에서 3,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62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미국 내 식당과 술집의 일시적 폐쇄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유럽은 이탈리아 2만 4천여 명을 비롯해서 역내 전체 확진자가 6만 7천여 명입니다. 국경이 통제되고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외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극장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ai donc décidé, jusqu'à nouvel ordre, la fermeture à compter de ce soir minuit de tous les lieux recevant du public non indispensables à la vie du pays. On ne s'attendait pas que ça allait être aussi rapide. Et là on vient d'apprendre une nouvelle, on n'a pas le choix. On va faire avec. Et ouais, c'est un peu choqué, ouais. On va tous se retrouver sans travail, quoi.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보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스페인 전역에서 모든 국민은 생필품과 약품 구매, 출퇴근 목적을 제외하곤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It's like a desert sort of Walking Dead scenery town. At least I've came here before and completely different today. 체코 정부도 마트와 약국, 주유소 등 일부 상점을 빼곤 모든 상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은 클럽과 술집의 운영을 이틀 앞당겨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공항문을 닫는 한편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글로벌 금융시장인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전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례 회의를 앞두고 1%포인트 인하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전격적인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금리는 인하하고 시장에 돈은 풀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0.00%에서 0.25%가 되면서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또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될 때까지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결정은 하루 전이죠. 현지 시간 14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 권한까지 거론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뒤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금융시장 움직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유럽 가운데 이탈리아 상황도 좀 더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하루 동안 3천 명이 넘게 늘고 있는데 사망자는 360여 명이 하루 동안 늘었습니다. 가장 큰 규모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24,7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대비 3,510명이나 늘어났고 이틀 연속 3,000명대 증가세입니다. 누적 사망자도 368명이 급증하면서 1,809명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하루 만에 300명 이상 보고된 것은 처음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탈리아가 지병을 가진 고령 인구의 감염 비율이 높고 지역 의료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또 덴마크 국경에 대해서도 폐쇄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먼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독일도 같은 조처를 한 셈입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유럽연합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원칙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독일의 확진자 수는 5,800여 명이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두 번째 보도국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시간대별 협의 내용을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사실과 다른 언급을 계속하는 데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삼선의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출마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 되지만 출마하면 의석을 하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용기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정의당 비례대표 신장식 후보가 당의 사퇴 공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리게임 문제로 논란이 된 류호정 후보는 재신임이 결정돼 비례대표 1번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규제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4구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는 7주 연속 하락이고요. 부동산 114 조사에서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민간 업체의 조사로 강남 4구 전체가 하락한 건 처음이고 집계 1년 만입니다. 관광, 항공업계 등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이미 시행 중인 긴급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특별 융자와 상환유예를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은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항공사들의 작업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를 화물을 수송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차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 호치민 노선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20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집에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 살던 40대 한국인 여성이 차량 사고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승용차가 몰타섬 북부의 절벽에서 추락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의 40대 비정규직 배송 노동자가 새벽 근무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마지막 배송지였던 안산의 한 빌라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빌라에는 승강기가 없었고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 구호 활동이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성금과 물품이 모아진 게 330억 원 규모라고 대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북한 이주민까지 성금을 보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나오는 용어 가운데 외국어들이 많죠. 국립국어원이 우리말로 쓰자면서 제안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차에 타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는 승차 진료, 또 승차 검진으로 부르고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달 넘게 상영이 되면서 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 영화가 상업적으로 개봉이 된 건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정부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죠.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3교대 재택근무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코로나 대응 부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3주를 시행한 뒤에 상황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게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6개월 동안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달여 만에 이번 주 미국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측 정훈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오늘 미국으로 갑니다. 정부는 이달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출근길 곳곳 영하권이라 무척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밖에도 동쪽 내륙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오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와 대구가 12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함흥이 11도, 평양과 해주, 개성이 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기온은 높은 편이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누군가 내 주민번호로 마스크를 사갔다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사려는데 이미 사갔다고 하니 황당하겠죠. 실수인지 고의인지 경찰까지 나서서 가리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이미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사갔다는 피해자의 글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호소가 인터넷에 속속 올라옵니다. 춘천에 사는 김모 씨도 주중에 사지 못한 마스크를 사러 약국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주고서 살려고 딱 하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더니 제가 이미 구입을 했다. 3월 10일 날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구입을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못 사는 그것도 그렇지만 제 명의가 도용이 됐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다른 쪽에 피해가 또 있지 않을까. 아이들처럼 대리구매 대상인 경우엔 더 취약합니다. 아기 거는 3번을 넣어도 월요일 날 타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주민번호 뒤에가 안 나오게 가져갔기 때문에 등본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시스템만으론 단순한 입력 실수인지 의도적인 명의 도용인지 가려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평이라는 그런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고 조금 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마스크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장례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4개 동을 태운 뒤 3시간 만인 저녁 8시 반쯤 꺼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에 쌓여있던 목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시 진구의 한 요양병원 내 철거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 펜스가 넘어져 인도를 덮쳤습니다. 사고는 철거업체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뒤 강풍으로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 진구청과 철거업체가 복구 작업을 벌였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연경산에서는 어제 오후 3시쯤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와 소방관, 구청 직원 등 60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저녁 8시 반쯤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임야 7헥타르가량이 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린 12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정부를 사칭하고 또 언론사를 사칭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개인정보도 유출했습니다. 구속 수사도 검토를 하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망에 걸린 가짜뉴스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엉터리 정보를 만들어 퍼나르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모두 121명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내수사 중인 사건도 111건에 달합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제약회사 사장들과 회의를 한 내용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글입니다. 백신은 4월경이 돼야 나온다거나 코로나19는 치료돼도 폐 손상이 심각하니 절대 걸리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까지 끌어들인 이 글은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특정 언론사를 사칭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21건으로 모두 32명이 붙잡혔습니다. 온라인 맘카페 등의 특정 지역의 신천지교인 명단을 유출한 이들과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경찰 내부 보고서를 유포한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이 계속되면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런 가짜 뉴스는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건 물론이고 직접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이 돼 있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퍼진 상점들입니다. 이어서 이희령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병택 씨는 얼마 전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게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온라인 지역 카페를 통해 퍼졌던 겁니다. 손님도 줄었고 한 30-40% 줄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많았고요. 말로 할 수도 없고 이제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많이. 결국 허위 사실을 처음 퍼뜨린 카페 회원이 사과문을 올렸지만 속상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좀 더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게 제 아쉬움입니다. 그 피해자가 우리이고 내 가족일 수 있으니까요. 업체들에 대한 허위 정보는 주로 온라인 카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됩니다. 최근 몇몇 온라인 카페에서도 신천지와 관련 없는 업소인데 신천지란 오해를 받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업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인터넷에선 정보가 빨리 퍼져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최근 강원 원주 지역에선 특정 업소가 신천지 가게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4.15 총선이 정확하게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비례정당 대결 구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비례대표용 정당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사실상 비례정당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국내 정당 정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말이죠.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꼼수정당이다 해서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두 분께서 이 같은 결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하신다. 네. 준비를 하고 있다 갑자기 시키시니까. 근데 일단 정당 정치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세계적으로 사실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위성 정당들의 난립이라는 것도 당연히 정당 정치 사상 초유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점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이것이 비례 위성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과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특이한 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통합당은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 잡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반개혁적 토양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1당 되는 걸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아주 특이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특이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특이점을 제가 본다면 사실 굉장히 여당의 입장에서부터 부정적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명분이 뭐냐면 상대가 제1당을 되기를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과 이게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아주 저는 특이하다. 근데 이 특이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체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지 않고 야당 심판론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 그 용어도 사실 우리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야당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자꾸 우리랑 상관없는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 특이사항도 제가 왜 특이사항이라고 보냐면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쪽 정당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정당 투표용지에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비례 정당의 요청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옮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를 미래통합당도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비례연합정당이 늦게 출범하는 네. 거잖아요. 미래한국당보다. 미래한국당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래한국당을 만든다고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당이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기발하다. 좋게 말하면 기발한 거고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별 꼼수와 편법이 다 등장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정당이라는 게 미래한국당이 생기면 거의 일당을 뺏길 게 거의 확실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비례연합정당이 출범을 안 했다고 전제한다면 그럼 제가 민주당이라도 네. 저 이거 창당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대의와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민주당이 계속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잖아요. 근데 비판을 했는데 그쪽에서 어쨌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도 알 수 없죠. 중도층이 오히려 더 비례연합정당을 안 만들면 민주당에게 더 표를 몰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수도 있다 하더라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통합당에게 의석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었으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게만 대의와 명분을 강요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다. 비례연합정당 민주당도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고 한 게 이미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고 할 때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을 보고했던 거였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투표를 하지 않았겠죠. 네.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물론 투표는 낮았습니다만 30%밖에 안 됐습니다만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어요. 민주당 당원들 투표가. 근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비례연합정당이 이 꼼수다 편법이다 이런 이제 논의는 더 필요 없다 이제는. 미래한국당도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후에 있다 보니까 미래한국당은 대단히 괜찮은 것처럼 되는 거. 이것도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일단 정당의 싸움이라는 건 1대1로 균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례연합정당이나 미래한국당이 잘못됐다라는 건 얘기를 다 해왔고 이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 그러나 신 교수님 말씀처럼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비례연합정당도 그렇고 명분이 무엇이든 이건 어쨌든 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다. 그것만은 분명해요. 단지 이제 굳이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한국당과 비례연합정당이 약간의 차별성이 있어요. 비례연합정당은 여러 정당이 참여해서 소수 세력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명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미래한국당이나 비례연합정당이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는 않아요.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지역구도 후보를 내고 비례도 후보를 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가 연동되게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 정당을 따로 분리해 놓으니까 지역구 의원이 많아지고 오히려 비례대표가 적어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제도 자체가.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파기한 거예요. 이 제도의 근본 골간을 파기한 정당들이에요. 이 정당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와서 이 비례연합정당의 명분이 안 맞는다라는 말도 별로 이제 시기가 지난 것 같고 물론 비판할 거 비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거 다 포함해서 유권자가 판단할 때가 된 거고 말이죠. 단지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은 처음에 민주당이 워낙 미래한국당을 비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도층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표를 좀 안 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두 정당이 사실 굳이 따지면 50보 100보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명분을 굳이 찾는다면 비례연합정당이 조금 명분의 우위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골간을 훼손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의와 명분만을 고수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런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계속해서 절대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비례 연합 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강조를 하고 누차 반복해서 같은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현실론을 얘기하면서 이처럼 비례 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과연 정치인들의 말은 도대체 사실상 믿는 것 자체가 문제였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하고 넘어가죠. 사실 저는 일단은 생각이 나요. 자꾸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자신들은 희생한다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실은. 희생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희생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희생은 뭐냐? 비례대표 순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후순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희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의당은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민생당 같은 경우에 이제 호남계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좀 갈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까지 아마 답을 기다리겠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상공인당 이런 당들을 앞순위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 정당들은 상당히 민주당 친화적인 정당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해서 결국은 민주당 주도 정당, 민주당 주도의 소위 말해서 비례 위성 정당, 연합 위성 정당인지 위성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희생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이런 연합체라고 주장하는 위성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너무 세게 얘기했다가 미래한국당이죠. 그쪽이 너무 세게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게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사실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 이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해준 거거든요. 왜? 엄청난 비판을 세게 했으니까 몰랐던 사람들도 왜 저렇게 비판하지? 이러면서 머리에 각인시킨 효과가 있었어요. 네. 자, 이번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비례위성정당, 연합위성정당이 어떤 이름을 갖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위성정당도 아마 그 미래통합당이 세게 막 비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또 이 국민 유권자들의 뇌리에 그 이름이 새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적절히 해야지 잘못하면 남만 도와준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최 교수님. 네. 이번 결정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확실히 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죠 어제 오늘 얘기가 네. 아니니까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조금 표현을 더 과격하게 한 뭐지 혐오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냉소주의 같은 거, 무력감 이런 게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또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정당 정치를 배제할 수가 없고 정당 정치라는 건 선거 민주주의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두 정당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 정도를 어긋나는 이런 네.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투표를 안 할 수 없고 또 투표를 또 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 참여는 하라고 얘기해놓고 최선 아니라 차선을 뽑는 것도 아니고 차악도 아니고 최악을 피하는 선거가 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정당들이 정신없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이합집산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또 합치고 네. 대한신당을 창당하는 그날 우린 통합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느 정당이 어느 편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례정당들이 막 나오고 또 비례연합정당 안에 지금 이름도 생소한 정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또 조국수호당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미래당도 있고 녹색당, 뭐 녹색당이나 정의당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만 너무 많은 정당들이 나오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당들의 정체성을 알기가 어렵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비례정당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래서 뭐 양비론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선거제도는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된다. 이런 편법을 가능하게 한 제도예요. 저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어쨌든 사회적 소수 세력이 정당 투표를 통해서 원내 진입해야 되니까. 네. 지나치 양대 거대 정당들의 목소리만 과다대표됐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상 이상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처음에 사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낸 게 미래한국당이었고 물론 미래한국당은 그 얘기했어요. 통합당은 우린 만약에 4+1 협의체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 뭐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전치 예고를 했었죠. 얘기했는데 네. 누가 왜 만들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에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만든 건 미래한국당이에요. 처음에. 여기 대응한 비례연합정당이 저도 비판을 합니다만 과도하게 미래한국당보다 비판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어서 어차피 현실 정치 돌아왔으니 전 미래한국당도 같이 비판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번 총선에 한 번 써먹고 사라지게 될까요? 이게요. 네. 아니,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100% 뭐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100% 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독일식도 아니고 뉴질랜드식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에서 캡을 쓴다는 그건 아주 드문 표현인데 자 이게 일단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냐 하면 지역구를 못 줄이니까 예? 비례대표를 못 늘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게 의원 수를 늘리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짓이 있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47석을 그대로 비례대표를 두면서 거기다가 그나마 거기에다가 연동형을 씌우면 모르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될 텐데 또 30석을 띄어내서 30석에만 캡을 씌운다 이거예요. 네. 이런 식의 정말 아주 그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정치개혁과 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한 측도 애당초부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해를 잘 못했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당 측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것을 개혁을 해가지고 아니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좀 제대로 만들지 지금 와가지고 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이걸 또 한 번 한다? 어유 그리고요, 원래 요거는 한 번만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손을 보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뭐 의석수를 늘리든지 네. 반대로 무릅쓰고, 아니면 지역구를 확 줄여가지고 5대5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근데 또 뭐 47석 그대로 두고 뭐 하고, 그건 진짜 뭐 고치나 많아요. 지금 이제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225대 75였어요. 그러니까 비례를 확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식 명부제,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잖아요. 이게 네. 거기 1대1이에요. 지역구 1, 비례대표 맞아요. 1이죠. 거기는. 그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례대표가 이제 정당 투표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요, 비례대표도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제가 과격한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보다도 비례대표를 앞장서서 제가 주장한 전데, 이렇게 비례대표들도 후보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비례대표의 취지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선 첫째, 지역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그대로 두고 연동형이 됐건 준연동형이 됐건 이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그때부터 비틀어진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225대 75에서 좀 줄여서 250대 50 갔다가 다시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서 준연동형. 네. 47명에다가 30명은 준연동형 적용하고 17명은 준연동형 적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헷갈립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이거 지금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국민도 설명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 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도요. 비례대표라는 것도 정말로 의미를 살려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비례대표도 사실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네. 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5대5 뭐 절반씩 나눠서 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다시 시도해 볼 만한 제도가 만약에 없습니까? 300명인데 150대 150으로 네. 하고,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지구의 자전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대1로 하고, 그 대신 비례대표제를 정말로 지금도 선거법에 그건 있어요. 네.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그것들도 국회의원들이 몰랐어요, 사실은. 양 거대 정당 다. 어쨌든 그 얘기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1대1로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어쨌든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그쪽을 선정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비례대표는 정말로 원내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그 자신들이 대표할 수 있는 소수 세력,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이들이 들어온다면 얘기가 되는데, 여전히 그냥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단순히 청년이라는 이유, 여성이라는 이유, 성공했다는 이유, 청년과 여성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좀 불평등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다 들어오면요, 그런 비례대표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비례대표의 의미가 뭔지 살리고, 그다음에 1대1까지 아니더라도 상당히 늘린다면은 그런 의미가 있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 얘기입니다만.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하시죠. 그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복잡하죠. 실제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도 국제정치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별로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모르는 정치학자들도 많아요. 그만큼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뭐 위성정당들 이제 양쪽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앞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첫째, 이제 그 많은 언론사들이 출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6시 땡 치면 출구조사 결과를 쫙 발표해가지고 대충 계산 의석수까지 쫙 나왔었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볼 때 그거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에서 출구조사 해가지고 그걸 다 했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몇 석을 각 정당들이 획득을 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게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케빈가 뭔가 쓴다는 30석의 비례대표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 방송사에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승하는 날 이 우승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총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왜? 더군다나 준연동형이라는 제도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정당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세계 아주 초유의 제도를 스스로들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정당이 50개가 넘어요. 이거 수개표해야 됩니다. 정당 투표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20 몇 개 넘으면 수개표해야 되거든요.
그 수개표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굉장히 좀 한참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아주 새로운 선거법 덕분에 우리가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초유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 교수님께서 앞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권 심판론 그리고 야당 심판론 뭐 이 부분에 대한 또 대결 프레임이 구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결국 이 같은 대결 구도 속에서 비례정당 간의 대결 또 벌이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전체 의석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례정당을 포함해서 전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 미래통합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일단은 목표 아니겠습니까? 과반 의석을 특정 정당이 차지하기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이번에 과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150석이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이 있다 하더라도 양대 정당의 비례정당도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례연합정당도 민주당 기반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한다 하더라도요. 기본 어떤 그 주력 부대는 민주당이거든요. 미래한국당은 당연히 이제 네. 미래통합당인 것이고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칠 때 과반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당도. 단지 일당이 어느 당이 될 거냐의 문제인데 미래한국당만 있고 비례연합정당이 없으면 일당을 뺏길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추론이라서 만든 거잖아요. 비례연합정당을. 글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당이 일당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좀 이제 언급을 유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이제 정의당이 지금 일단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정의당은 분명히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분을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이번 선택은 명분을 선택하다. 왜냐하면 진보 측을 지탱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봐요. 명분하고 도덕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참 박수를 보낼 만하다. 지금까지 뭐 갑자기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다면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정당이 그러느냐. 근데 글쎄 그건 저도 모르죠.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한다면 야당 심판론이라는 단어가 민주주의라는 국가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여당의 선거 전략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기존에 이런 거를 했다. 우리가 정권에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런 전략을 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찬반 토론을 유도해서 네. 어떻게든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찬성 쪽을 만드는 이런 전략이 보편적인 여당의 전략이에요. 근데 야당 심판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적 현상이라고밖에 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외국도 안 그렇거든요. 여당 심판론이 제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특히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야당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선 야당이 사실 한 게 없어요. 뭐냐면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요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개정 선거법이라든지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예산 이거 다 원한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여당을 심판하지? 한 게 있어야지 심판해야 되지 아니야? 심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두 번째 야당이 맨날 발목 잡아서 그거 심판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야당은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발목 잡는다는 사실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야당 심판론? 아니 뭘 한 게 있고 뭐를 해야지 뭐를 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당 심판론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그렇게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흔한 슬로건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심판론은 흔한 프레임이 아니다. 100% 공감하는데 대한민국처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전에 자유한국당 그런 야당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기 어렵지 않았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탄핵이라는 게 국민들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루어진 거였잖아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근데 여전히 어쨌든 자유한국당 이전 정당에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비판, 반성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정당 세탁이다, 당명 세탁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썼는데
어쨌든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아주 극단적이고 좀 수구적인 주장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1야당이. 제1야당은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객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게 야당입니다. 근데 야당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건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게다가 좌파 독재 이런 얘기 요즘은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강경투쟁하고. 야당의 투쟁 수단에서 강경투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만 강경투쟁 정도가 무조건 문재인 정권 하야 뭐 이런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심판론이라는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주의 국가 정치에서 잘 나오지 않는 프레임이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야당 심판론이라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했던 것도 사실은 미래한국당이었다. 미래한국당이 전신 자유한국당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총선거는 특히 집권 4년 차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예요. 잘한 평가를 하면 이기는 것이고 잘못한 평가를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정권을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정권을 정당히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총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심판론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한 거는 그만큼 제1야당이 과도하게 수구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정권 심판이라는 단어도 사실 너무 세요. 뭐냐면 미국도 2년마다 하원 선거를 하거든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예요. 그거는 어차피 이 총선이라는 건 과거지향적 선거 그리고 대선은 미래지향적 선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 선거라는 건 뭐냐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지향성이에요. 그리고 대선은 이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미래 지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이 총선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18대 총선이었죠. 그때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치러진 허니문 시기이기 때문에 뭐 평가고 뭐고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당연히 그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이라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평가,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냐 부정적으로 하냐.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정권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갈 거고 앞으로도 정책을 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고칠 게 많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 정말 논란이 예전에 비해서 과거 선거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 같고요. 그에 대한 평가들도 나중에 엄청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아서 결과도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오늘 맞짱 토론은 비례정당을 중심으로 여야 대결 구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부 대부분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컴퓨터입니다. 파일들이 교회 내부망을 통해서만 열려서 들고 온 컴퓨터를 다시 교회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에서 핵심 내용이 담긴 장부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신도 명단과 관련 시설의 목록뿐 아니라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장부와 부동산 명부 등 53개의 장부를 확보한 겁니다. 이름이 써 있는 헌금 봉투도 9개 자로 분량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이 이름을 컴퓨터에 저장해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명단을 제출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브리핑 때 지금까지 조사한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가져온 컴퓨터 48대는 아직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 서버를 통해 접속해야 열 수 있는 데다 보안 프로그램 계약 기간도 끝나서 아예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열려면 컴퓨터를 다시 교회로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신천지 측은 부랴부랴 보안 프로그램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장부에 있는 것과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본부는 이번 조치가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컴퓨터 파일을 출력해서 가져가려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하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의 직원 가족들이 어제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콜센터 관련 집단 감염자는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30대 여성 공무원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확진자는 27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부천의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이 조만간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현재 유럽 주요국과 중국, 일본, 이란 등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이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138곳으로 6곳 더 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에 대해 2주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도 중단시켰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은 아예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두 2주간 격리하고 관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을 받고 있고 도착할 때는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있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이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과 바이러스의 해외 역유입 등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개학을 4월 초로 2주가량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복구비의 절반을 주고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언제쯤 완전히 봄이 찾아올까요? 아직도 아침에는 무척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밖에도 동쪽 내륙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오면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 대구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이 11도, 평양과 해주, 개성이 8도가 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퇴하라는 비난을 받았던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해달라며 유명인들을 지목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BTS에게도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트위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챌린지에 동참해달라며 여러 나라의 유명인들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에게도 챌린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더 세이프 핸드 챌린지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2분 분량의 이 영상은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11단계로 나눠 손을 씻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방식입니다. Calling on the world to take the WHO Safe Hands Challenge to be ready for coronavirus. 유명인들도 이 같은 손 씻기 영상을 만들어 트위터 등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BTS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가수 케이리 페리,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여러 유명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유명인들을 챌린지에 동참시켜 11단계 손 씻기 방법을 전 세계로 전파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WHO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사무총장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 아이들 개학을 더 연기할지 여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오늘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인 표현이 있었는데요. 정규직 교직원은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지칭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비정규직에 대한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계약 연기와 관련해서 학교에는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 집단과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않는 집단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교육감은 해당 발언은 계약이 추가로 연기될 때 방과 후 강사 등 비정규직 직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기와 관련해서 정규직 교직원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조 교육감의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어젯밤에 한국과 독일,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등 6개 나라 외교장관이 코로나19를 관련해서 대응을 위해 전화협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제안으로 70분간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 외교 장관들은 각국의 방역 조치와 출입국 통제 등에 대한 경험과 또 대응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하지 않고 적극 대응 중이라고 말한 뒤 한국의 방역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또 감염병 확산이 국가 간 장벽과 공포, 또 혐오의 확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지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기기도 했고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 성지는 문을 닫았다고요. 네, 이란 보건부는 현지 시간 15일 정오 기준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전날보다 113명 증가해 7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이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뒤 하루에 100명 이상 숨진 것은 처음입니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1,209명이 증가해 13,938명이 됐습니다.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의 최고 성지인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영묘도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이곳에서 이란역으로 새해 첫날인 오는 20일 예정된 신년맞이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서둘러 감염 검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 15일에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고 캐나다의 주스틴 트리도 총리의 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트리도 총리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유럽과 또 미국 상황을 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얘기부터 해보면 지금 무엇보다 미국을 짓누르고 있는 건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필품을 막 사재기하고 있어서요. 일요일이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유통업체 관계자들과 전화를 해서 공급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좀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인포데믹이라고 네. 사람들 공포인데요. 미국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화장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통업체에서 물건들이 지금 동인하고 있고 최대 유통업체가 지금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물건이 떨어져서 보충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어떤 정부나 이제 뭐 주정부나 연방 정부보다 개인에 의존을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죠. 개인들이 네. 집에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해 상황에서 본인들이 챙겨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정부는 항상 이제 뒤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바람에 불만들이 많죠.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또 지켜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금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오늘 새벽에 미 연준이 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보니까 아주 행복하다, 정말 잘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11월에 있는 그 대선이 가장 그 신경 쓰이는 네. 거죠. 대선에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부분은 경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이제 어떤 그 부품 공급망의 이제 그 문제가 네.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일단 풀자. 연준이 이제 그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돈을 쓰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고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이 돈을 풀므로 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생각을 이제 연준이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판단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을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사태가 더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조치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은 의료제도 자체가 자유방임형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으로서 본인이 돈을 내든지 아니면은 그 의료보험 그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그 시스템이라서 네. 굉장히 그 가격이 비싸고 접근하기 힘들죠. 그리고 2,700만 명은 의료보호도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취약계층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퍼붓더라도 네. 가급적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 뭐 몇천 명 미국에서 발견됐다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실제로는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그 나설 수밖에 없고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네. 자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으로의 그 입국 금지를 시행한 그 유럽 나라들이요. 영국과 아일랜드는 빠졌었는데 또 추가가 됐습니다. 영국하면 또 미국의 최대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영국에서도 하루에 250명, 어제 바로 이제 251명이 발생할 정도로 네. 계속 그 확진자가 늘어가고 그리고 영국 의료보험은 비용을 너무 절감하는 바람에 제대로 지금 그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만 예외다 이제 뭐 생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속도라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게 되는 게 하루에 증가한 사람이 그 확진자가 3,000명인 게 지금 이틀째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담합니다. 네. 3,590명이 이제 새로 하루에 추가될 정도인데요. 이탈리아는 이제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을 검사하고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그 확진자가 계속 늘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벌써 네.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안타까운 뉴스는 그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고 회복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는 그런 의료기관도 있다는 뉴스가 들리는데 아주 참담하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네. 왜 이렇게 유럽 국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지 지난주에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 이탈리아와 관련해서는 그 이유 중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가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중국이 1대1로에 참가하기로 MOU를 맺은 지난해 3월에 맺었는데 유일한 G7 국가고 유럽에서도 드문 나라이긴 한데요. 꼭 그 때문에 이제 됐다고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첫 확진 환자는 이제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이었고요. 관광객 부부.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환자는 그 이탈리아인인데 우한에서 이제 그 비행기로 이제 돌아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전파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큰 이제 뭐 팬데믹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에피데믹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여러모로 접촉이 많다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나라들의 공공의료 시스템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예, 이탈리아의 경우는 전체 77%가 공공의료입니다. 네. 사적 의료는 굉장히 이제 제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지금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탈리아는 전체 GDP의 160% 정도가 공공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하고 공기관의 이제 부채인데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EU 차원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줄이면서 지난 5년 동안에 병원 한 500여 개수가 이제 줄었고 네.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해외 네. 유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자원이 이제 갈수록 이제 고갈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기 전에도 이탈리아에서는 병원 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터지면서 거의 코로나19에 대비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봄은 아닌데요. 현재 내륙 곳곳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더 낮은 편입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광주와 대구가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이 11도, 평양과 해주, 개성이 8도가 되겠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하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의 직원 가족들이 어제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콜센터 관련 집단 감염자는 127명으로 늘었습니다. 30대 여성 공무원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확진자는 27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부천의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부가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을 전 세계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정한 나라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이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고 앱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138곳으로 6곳 더 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에 대해 2주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기존 비자의 효력도 중단시켰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은 아예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개학을 4월 초로 한 차례 더 미룰지 정부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번 연기가 된다면 법정 수업 일수를 줄일 가능성도 큰데 정부는 지역별로 또 초중고등학교별로 개학 일정을 달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